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이제 서면에서 중구 자갈치 시장까지 BRT 사업이 추진됩니다. 버스 중앙차로가 만들어질 텐데요. 기존에도 사업이 추진하면서 교통 문제가 초반에 부각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상권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특히 부산진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큽니다.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을 열고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시민들. 건물 입구와 수평으로 이어져 있어 1층 같지만 사실 이곳은 2층입니다. 도로 위를 지나는 육교와 시장을 연결한 건데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세가 많은 어르신은 물론 유모차를 끈 손님들까지 손쉽게 시장 2층에서 쇼핑을 즐깁니다. 다 입구가 여기 보면 계단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면은 유모차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시장을 아예 접근을 못 하는 거죠. 다른 통행로를 만들지 않는 한은. 엘리베이터 타고 오니까 좋지. 힘이 덜 드니까 팬츠. 요즘에 다리도 아프고 이러는데 힘이 덜 드니까 팬츠. 한복과 원단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부산진 시장은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지상과 바로 연결된 1층에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리는 다른 건물과 달리 시장은 층별 구분 없이 장사가 잘 됩니다. 외부에 설치된 육교와 건물 2층이 연결돼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면과 중구를 잇는 BRT 계획상 육교 철거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생계가 달린 2, 3층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인들은 건물 외부에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층에 이래 들어오는 손님보다도 2층에 일로 들어오는 손님이 훨씬 많습니다. 한 90%는 전부 다 일로 다 들어옵니다. 2, 3층은 거의 다 일로 다 들어와요. 그런데 이걸 왜 없애는 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철거된다 하면은 뭐 엘리베이터라도 하나 설치가 돼야 되지. 그걸 안 하고는 우리로서는 좀 타격이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서들과 이런 의견들을 다 이번에 주민설명회 하면서 나왔던 의견들을 다 취합을 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다 했을 때 법적 기준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하지만 당장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 착공이 계획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포동 지하상가 상인들도 BRT 설치에 따른 상권 활성화 대책을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외곽순환도로인 산성터널 금정구 구간이 완전 개통하면서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로 인해 금정구 장전동에서는 주민들의 자랑이었던 느티나무 숲길이 사라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했는데요. 금정구가 산성터널 상부 공간에 생활공원을 만들고 일부 구간에는 가로수길을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산성터널 장전동 구간입니다. 지난 2014년 산성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 5년의 시간 동안 소음과 분진 등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터널 공사로 울창했던 아름드리 느티나무 숲길은 사라졌습니다. 이 산성터널 장전동 구간에 수림도의 느티나무 숲길을 추억하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림뜨랑 녹색 생활공원이 조성됩니다. 금정구는 올해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저 공간이 버려진 공간, 그리고 뭔가 좀 음습하고 좀 위험해 보이는 공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당초 요구도 많이 하셨던 부분인 것만큼 공원으로 조성이 될 거고. 앞으로 산성터널 상부 공간 총 5,000제곱미터 부지에 수림도의 명물이었던 느티나무 가로수길이 재현되고 나구송숲, 주민운동시설, 잔디마당 등이 만들어집니다. 산성터널 완공 후에도 부산시에서 약속한 공원 조성 소식이 들리지 않아 마음 졸였던 주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타지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길이다 했는데 이 산성터널 공사로 인해서 이 숲길이 없어짐으로 해서 많이 아쉬워했어요. 주민들이 마당에 마실 나오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쉼터에서 쉬고 또 그걸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성터널 공사로 고통받았던 지역 주민들에게 수림뜨락이라는 이름처럼 소풍 나오듯 즐겁게 들릴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요즘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온라인으로 장을 보거나 물건을 주문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번에 쿠팡과 마켓컬리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온라인 쇼핑에 대한 걱정도 생겼습니다. 택배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언택트 시장이 커졌습니다. 올해 3월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2조 5,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1.8%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쿠팡과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주민들은 택배를 통한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갖고 안 들어오고 에탄올 뿌리고 좀 놔뒀다가 갖고 들어오고 근처 엄마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많지. 이렇게 택배로 인한 감염 우려가 커지다 보니 비대면 배송을 원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미리 전화가 오잖아요. 오면은 이제 문 앞에 두고 가라고. 그럼 나중에 이제 갖고 들어가면 되니까. 직접 택배 기사랑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안 해요. 일단 물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송도 대면 배송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문 앞에다 놓는 추세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전문가들은 택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이러스가 택배에 묻을 경우 사람을 감염시킬 만큼의 전염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확진자에 의해서 택배가 배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택배에 묻은 바이러스가 이제 외부에서 오랜 기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출된 바이러스 양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택배에 묻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감염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역시 신선식품은 포장된 상태로 물류센터에 들어오고 배송 직원들은 물류센터와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을 경우 택배를 받은 뒤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으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강서구의 한 2층 건물이 집안 침하와 함께 갑자기 기울었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긴급 대피했고 건물은 폐쇄됐습니다. 자세한 사고 소식 김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가 20cm가량 솟구쳐 올랐습니다. 주변 주차장은 한눈에 보일 만큼 내려앉았습니다. 강서구 성정동의 한 2층 건물이 기울어진 건 3일 오전 11시 15분쯤. 건물 전체에서 갑자기 뒤틀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처음 출근 때부터 조금 문이 조금 틀어져 있던 그런 상태라고 건물 중에 사방에서 쿵쿵거리는 그런 어떤 소리가 많이 들려서 긴급하게 119를 신고를 하고 그렇게 대피를.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27명. 곧바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고 건물 주변 보도블록은 이처럼 모두 주저앉았고 건물 아래로 이처럼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집안이 침하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직후 해당 건물의 출입은 통제됐습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침하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후 침하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서 수개월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와의 연관성도 조사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집안 침하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중구에서는 지난해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주민이 명예감독관으로 활동하면서 위법, 부실공사에 대한 감시 체계를 한 단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이번 시간 조례 돋보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중구의회 권태식 의원이 발의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구예산을 투입하는 공사에 구청과 함께 주민이 감시자가 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건설공사 시행 시에 각종 자재가 시방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성 여부라든지 또 부실공사 여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중구가 발주한 5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구청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해당 공사에 대한 주민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야 합니다. 명예감독관은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의견을 구청에 전달하고 공사와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조례에서는 공사와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을 갖추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으로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감시와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조례 제정 이후에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명예감독관을 위촉함으로써 공사 감독을 더 강화해서 부실 공사 없이 지난 3월에 준공하였는데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반기면서 조례 시행 이후 1년간 5건의 공사에 명예감독관이 위촉됐습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 낙동강 물금 취수장 등에서 발암물질 일사 다이옥산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부산시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산시는 낙동강 원수에서 일사 다이옥산 등 유해 물질이 정수 기준 20% 이상일 경우 즉각적인 보고와 함께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언론 브리핑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낙동강유역 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는 비상시 보고 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밖에도 취수장 상하류 2곳에 국가수질 자동 측정망을 설치해 5분마다 취수장 인근 수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다음 달 1일부로 시행 예정인 가운데 금정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일몰제 대상 토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했지만 20년 이상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금정구에서 일몰제 적용 지역은 도로 28곳, 주차장 1곳, 사회복지시설 1곳 등 모두 30곳입니다. 일몰제 대상 포함 여부는 금정구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청년 10명 중 3명은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난에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까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인구는 72만여 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부산시는 부산 청년들의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사람인지 물으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에 10명 중에 3명꼴인 30%가 매우 그렇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지적 측면에서는 다소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는 높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잘 맞을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문구에는 10명 중 7명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라는 질문에는 29%가 매우 그렇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일상생활 중에 10명 중에 3명꼴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산 청년 15%는 삶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고 보통이라고 생각한 청년도 20%에 달했습니다.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말한 청년도 15%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겹치면서 그 어려움은 더 가중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에는 나중에 좀 더욱더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이번 청년 마음건강 조사를 바탕으로 집단 심층 면접과 연구를 통해 청년 마음건강 돌봄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해운대
부산대구나 수영구를 중심으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는 분들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한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도에서 주로 타고 다니고 또 탄 뒤에도 인도에 두고 갑니다. 이런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지자체들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청 도로순찰 직원이 전동 킥보드를 차량에 싣고 있습니다. 1시간여 지나자 더 이상 실을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리엔 여전히 불법 주차된 킥보드가 드문드문 눈에 띕니다. 수영구가 공유 킥보드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주차를 하실 때 인도에 주차하시다 보니까 광안리 해변가를 걷는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노상 적치물로 분류를 해서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도로가 아닌 보행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운행은 불법입니다. 또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도 꼭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수영구청은 관내에 운행되는 전동 킥보드가 300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에 수거된 양만 100대가 넘습니다. 구청은 수거된 킥보드 업체에 노상 적치물로 간주하고 제곱미터당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부입니다. 운전자들은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주차도 지정된 곳이 없어 아무 곳에나 두기 일쑤입니다. 단속이 끝나고 며칠 되지 않아 해변가는 다시 공유 킥보드가 인도를 점령하고 있고 헬멧 없이 운전하는 일도 여전합니다. 부산경찰은 지난 4월 공유 킥보드 운전자의 사망사고 이후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효과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운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뉴스 김석진입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일어나는 화재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이 담배 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강서구에서만 올 들어 41건의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4월 한 달 새만 절반이나 집중됐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장 건물과 안에 있던 물품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5월 19일 오후 2시쯤 부산 강서구의 한 주방용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4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외부에 쌓아놓은 종이박스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지난 4월 21일에도 강서구의 한 공장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관 1명이 다치고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여전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수로에서 화재가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3,000건이 넘습니다. 부산 강서구에서는 같은 기간 30%가량을 차지했는데 4월에만 절반이 집중됐습니다. 담배꽁초는 크기가 작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시 화재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적게는 쓰레기나 낙엽을 태우고 그친 경우도 있지만 큰 인명과 재산 피해로도 이어집니다. 도로 이제 차량 운행 중이거나 이럴 경우 이제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 이 도로변에 있는 우수관에 떨어지면 우수관에 이제 낙엽이 쌓이고 하면 낙엽층이 제법 두껍습니다. 보통 한 뼘 정도의 두께가 되는데 거기에 담뱃불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훈수 화재가 진행이 돼서 담뱃불이 떨어지고도 3-4시간 뒤에도 이렇게 화재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는 매년 전체 화재 요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흡연이 가능한 곳 어디서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담뱃불이든 어떤 불이든 간에 보통 이렇게 3개의 출동부대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출동을 했는데 인근에 이제 다른 화재가 났을 경우 이제 소방력 공백이 생겨서 정작 큰 불이 난 곳에 이제 저희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점이 생깁니다. 소방 당국은 담뱃불 화재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며 일상 속 불씨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시 최초 구립 공공형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해운대에 문을 연 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유기동물 25마리가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안락사 금지,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의 대표 정책입니다. 보통 유기동물은 지역의 보호센터에 들어온 지 열흘이 지나면 안락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운대 센터에서는 유기동물이 입양될 때까지 가족처럼 돌봅니다. 지난 1년간 센터를 방문한 이용객은 한 달 평균 295명. 유기동물 한 마리가 입양될 때까지 사전교육 6번에 사후 교육도 실시합니다. 송정동 입양센터가 작년 5월 31일 날 준공이 되면서 우리 반려묘가 32가 이렇게 입양이 됐습니다. 송정동 입양센터는 한 번 버려진 애들이 다시 이 여기에서 머물다가 새로운 반려견 어떤 소유주를 만나다 가는데 다시 파양이 되지 않게끔. 센터는 문을 연 후 교육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고 덩치 큰 개를 위한 맞춤형 공간도 추가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센터에는 8개월 계약,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하는데 유기동물의 연속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운대구는 부산시의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적어도 한 분의 센터장, 뭔가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센터장을 안전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조례에 동물 보호와 복지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하고 시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좀 충분히 받아올 수 있도록. 센터 개소 1년. 아픔을 간직한 유기동물의 안정적 관리와 올바른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한 성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기념품점을 부산의 관광거점 곳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는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웰컴존에 부산 대표 관광기념품 10선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념품전은 플랫폼 1층에 이르면 다음 달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또 영도구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를 비롯해 동부산권역과 서부산권역에 추가로 기념품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10개를 선정해 시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중구 일대 원도심에서 열리는 커뮤니티 비프 리퀘스트 시네마에 참여할 관객 프로그래머를 모집합니다. 리퀘스트 시네마는 원도심에서 펼쳐지는 관객주도 영화제 커뮤니티 비프에서 관객이 프로그래머가 돼 영화를 선정하고 일반 관객을 모집해 영화를 관람하는 행사입니다. 영화제 측은 게스트 초청부터 특별 이벤트까지 관객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형태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21일까지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갑갑한 집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자 장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주민들의 휴식처인 장산을 전국 최초의 구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립공원 지정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해운대구가 그리는 장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김동필 교수와 함께합니다. 현재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장산 구립공원 지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장산을 구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유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우리 장산은 우리 해운대 구민에게는 허파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네네. 또 허파 옆에는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과 허파는 사람에게는 없으면 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고 또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문만 열면
장산이 바라다 보이는 이것은 바로 우리 구민들에게는 바로 정원입니다. 이러한 정원을 우리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있다라는 위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느낌을 못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차에 장산을 제대로 이제는 계획 관리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또 아시다시피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가 앞으로 빨리 끝나기를 구청장으로서 학수고대하지만 혹시 이것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근에 들어서 숲을 찾고 또 숲속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자 하는 그런 구민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우리 해운대구는 장산을 구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의미로 장산 구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시민들의 인터뷰를 보거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을 확인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자동 시민들을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은 뭐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이 구립공원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예, 또 맞습니다. 전국 최초로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구립공원이라는 어떤 곳인지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현행 우리나라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만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2016년도에 부산시에 공원을 만드는데 도립공원이냐 국립공원 이름 붙이는 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부산시의 경우에는 광역시립공원, 군화시의 경우에는 구립공원 또는 시립공원의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해운대에서 장산을 해운대 구립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 맞게 이름을 붙여준 맞습니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쭉 이제 설명을 계속해서 자세하게 해주실 텐데. 그렇다면 이 장산이 사실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돼 왔고 많은 분들이 장산을 주목하고 있고 장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이 식물들도 많고 귀한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공원으로 추진하려는 뭐 이런 작업들은 많았을 것 같은데 왜 지정이 안 되고 이제 와서 이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장산 지역은 거의 100%가 그린벨트 구역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자연 자원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녹지 공간을 그대로 묶어놓은 강제화시켜놓은 네네네. 그런 법 규정 하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훼손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지만 네네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산은 특히 우리 18개 동 중에 네네. 16개가 전체 그 장산을 품고 있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그래서 우리는 도심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장산의 특유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장산을 찾게 되고 네네. 또 많은 분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경작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네네. 또 과거에는 때에 따라서는 무허가 주택을 짓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때에 따라서는 개척단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마을을 형성하게 했던 그 시대였지만 그 이후에 법이나 제도의 정비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거의 5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네네. 무허가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범법자적인 형태로 간주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아쉬워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계획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대로 된 법령이 갖춰지질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2016년에 구립공원이 자연공원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드디어 이 기회에 특히 우리 장산만이라도 구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한 삶과 또 녹지 공간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게 이르는 겁니다. 네. 장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산림 외에도 장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 주거 시설과 관련된 대책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장산에는 장산 마을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장산과 함께 했던 종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장산 마을의 경우는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형성의 시기를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70년대 초반에 해운대 지역에 군 주둔 병력들이 꽤 많았었고 또 이러한 역사 속에서 군 제대를 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개척단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장산을 개발하게끔 정부에서 유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올라가셨던 분들이 아직도 장산 마을을 형성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들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의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립공원 지정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아픔도 달래드려야 될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저희들은 계속 대화를 하고 또 궁금해하는 부분은 우리가 가서 직접 설명도 드리고 또 구청에 모셔다가 회의도 개최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산마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주실지 그건 일단은 그분들께 이름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현행법적으로는 공원마을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명품마을 지구 지정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현재 현존하는 마을 내에서 지구 지정을 통해서 계획 관리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주민들께서 아예 이참에 우리는 보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또 이주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주권을 발행을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새로운 택지 개발을 통해서 이주를 시켜드릴 수 있는 이런 방법. 포괄적으로 모든 방법을 다 열어놓고 주민들과 현재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이런 것들은 아마 좋은 해답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립공원 지정 외에도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방안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렇게 뭐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공원 마을지구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은 조금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 그동안 그러면 왜 구립공원을 지정을 안 했느냐라는 말씀 속에는 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뒷받침이 안 돼서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계획관리를 하려고 하면 계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순수한 그린벨트로만 그린벨트는 묶어놨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공간을 어느 누구도 계획 없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이 그린벨트거든요. 그런데 자연공원법에서 보완이 되면서 구립공원이 지정이 가능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구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필요한 예산을 우리는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게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을 할 수도 있고 구비로서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시 예산도 우리는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시에서 시에는 우리 장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구와 더불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공모 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펼치는 공모 사업에도 우리는 이 법적 근거 하에서 제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크게는
환경부라든지 그리고 국토교통부라든지 그리고 산림청이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 여러 국가 중앙 부처에서 매년 생활 SOC 사업을 비롯해서 공원 녹지 조성 또 녹화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안조차도 못했지만 구립공원이 되면 이런 법적 근거 하에서 우리는 제안을 할 수가 있고 제안을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산이 이제 구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금방 말씀하셨지만 일단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정한 장기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 장기 관리 계획 안에는 당연히 주민의 이주 대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등산로를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주민을 이용하기 위한 편리한 시설은 어떤 걸 갖춰야 되는지 등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도 당연히 세우게 되겠고요. 네네. 또 이용자가 과다하다면 이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훼손된 지역은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5년,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정부의 또는 지자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또 하나는 조금 더 원대한 계획이긴 하지만 현재 문 대통령의 공약 안에 보면 전 세계와의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안에는 전체 보호지역 면적을 17% 정도를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세계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면적은 아마 대통령님 처음에 오실 때에 한 12%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면적이 많이 올라서 한 14%에서 15%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까지 한 17% 정도를 맞춰야 되는데 아마 이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이 상당히 그 면적을 맞추는데도 굉장히 혁혁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또 환경부나 이런 정부 부처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런 대통령 공약을 도와주는데 반대급부의 어떤 그것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여기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요 인근 지역 안에는 보호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가까이 오른쪽에는 경주, 왼쪽에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위쪽으로는 가야산 국립공원이 있어서 반경 100km 안에는 보호지역이라 할 수 있는 보호지역들이 사실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부산 최초로 보호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장산 구립 자연공원이라는 명칭을 따게 되면 아마 환경부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지역의 관계자들에게도 홍보 효과 또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제공이 되고요. 당연히 그거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정책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벌써부터 이제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의 모습, 체계적으로 관리된 이후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조금 연관돼서 질문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 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장산 구립공원 지정이 가지는 의미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립공원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의 장들이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가질 거예요. 특히 광역시 단체 지자체의 장이라든지 계시는 분들이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제도이고 지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이건 좀 외람된 이야기긴 하지만 사실 구립공원을 지정하는 많은 분들이 구립공원을 지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유는 바로 구립공원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인데요. 뭐 아까 마을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토지를 소유한 분들의 상당히 많은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대부분 구립공원 내의 주민이죠. 하지만 구립공원 바깥쪽에 사시는 50만 시민들은 대환영을 하죠.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만
구에서나 부산시에서는 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보호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취해서 주민들의 그런 원성들도 최대한 줄이고 그걸 통해서 저항을 줄이게 된다면 진정한 구립공원 지정이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떤 거 필요한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장산 구립공원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벤치마킹 사례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미가 참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장산의 방향성이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장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을 해가야겠죠. 네네. 현재 우리가 구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5월부터 우리 구는 장산 100년 대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간 지점 정도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좌동 쪽에서는 장산 입구 부분에 수십 년 동안 무허가 건물들로 절비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거기에서는 심지어 장사도 하는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또 탐방객들이나 또 방문객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만 네네. 우리 구에서는 작년부터 과감하게 이 부분에 정비를 시작을 했고 다음 주가 되면 이 무분별하게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공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송 쪽은 반송 근린공원이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자연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놨고 또 우리 구에서는 풍산금속 해제되는 제2센텀 윗부분 그동안 한 60년 동안 장산숲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네. 약 60만 평점 되거든요. 여기에 도심형 숲체원을 우리는 만들어서 우리 도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고 그리고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계획도 현재 차질 없이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결국은 장산은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우리 해운대 구민이 주인이고 또 부산 시민이 주인입니다. 네네. 주인에게 이제는 돌려드리겠다라는 것이고 김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 그동안에 오랫동안 장산을 생활 근거지로 해서 사시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아픔이 적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함께 이 장산을 가꾸고 또 함께 이 장산을 관리해야 될 그런 주인은 바로 우리 구민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과감하게 반대에도 무릅쓰고 과감하게 구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 기회에 계획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해운대를 떠나고 싶지 않은 정주도시 해운대로 만드는 그런데 기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찾고 사랑하는 장산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산 구립공원 추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는데요. 장산이 앞으로 변화할 모습과 관련해서 관광도시 해운대를 넘어서 힐링 그리고 건강 관광이 함께하는 해운대구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